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BMW 7 시리즈가 50대 50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럭셔리 세단인데요. 네. 와인딩 성능을 살짝 한번 맛볼까요? 예, 한번 느껴봐야죠. 코너링 성능이 어떤지. 아마 이 급에서는 상당히 의외인데 싶으실 거예요. 그러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근데 3이나 5를 탈 때보다 속도감은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아무래도 많이 걸러내겠죠. 네, 많이 걸러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신경을 지금 이 속도가 맞나를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승차감이나 네. 부드러운 담력에 비해서는 롤 억제는 잘합니다. 네, 잘해요. 잘하는데 좋게 말하면 거동이 진중하고 네. 좀 나쁘게 말하면 역시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약간 좀 동선이 둔한 느낌. 묵직하네요. 네. 네, 네. 이게 좀 기민하게 기동성 있게 네.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네. 확실히 중량급 선수가 뛰는 어떤 두탁함은 있어요. 네. 헤비급. 생각보다는 네. 그런데 롤이 상당히 억제가 잘 되고 네, 네, 네. 다루시기는 어떤가요? 지금 타이어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리네요. 네, 이 타이어 소리를 매끈하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다루기 쉽다는 거예요. 예. 저것도 확실히 편집해야 돼. 일반적으로 대형 세단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동하고 차이가 확실하시죠? 이렇게 달리는 이만한 덩치에 이렇게 달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7 시리즈의 장점이에요. 야. 그럼과 동시에 7 시리즈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도 기함이 이런 운동 성능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네. 의문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러겠죠. 예. 네. 또 이 급을 선택하는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네. 분명히 이걸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게 있거든요. 편안한 승차감?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계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잖아요. 네. 서스펜션이 흡수하고 잡아낼 수 있는 어떤 진동의 폭이 네. 아주 넓지는 좀 않았거든요. 큰 충격은 네. 충격으로 와요.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하지만 정말 운동 성능에서만큼은 네. 이런 대형 럭셔리 세단 가운데서는 거의 경쟁 모델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밸런스가 좋아요. 밸런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와인딩이 가능한 5m가 넘는 필사이즈 럭셔리 세단이다. 이거 정말 특이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BMW 엔지니어들을 약간 환자들, 스포츠 세단에 몽베는 애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신세계들은 약 빨고 설계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약 빨고. 좀 고급스러운 용어 좀 씁시다. 아무리 인품이 싼 마이지만 뭐. 입에서 나오는 걸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세요. 저도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수준에 맞추는 겁니다. 귀에 짝짝 붙이듯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뭔가 왜 이런 성능이 왜 이렇게 구현이 되지? 네. 라고 얘기할 때 네.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정말 이 대형 세단에서 이런 움직임 생소하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요. 이게 결코 5의 운동성에 뒤지지 않고요. 느낌상으로 보면 굉장히 약간 이게 차가 굉장히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노면 진동을 많이 걸러내는, 물론 피드백은 다 주지만 네. 몸으로 느껴지는 진동은 좀 덜하니까 네. 그 세련미 때문에 운동 성능이 약간 저하된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네. 실제로 아마 두 모델 놓고 보면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가 좀 더 빠를까요? 얘한테 익숙해지면 지금 전 세대 5시리즈가 지금 모델 체인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의 5시리즈보다 빠를 수 있어요. 네. 확실히 지금 이런 부드러운
서스펜션에서 느껴지는 네. 코너링 포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 보통 와인딩에서 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네. 불안한 느낌을 주는 차들이 좀 있거든요. 네, 전혀 예. 불안 안 합니다. 근데 이 차 네.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얘가 또 역시나 BMW인 게 그 한계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바로 저 전자제어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까 지금 타이어 소리 네, 타이어를 살짝 계속 끌고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개입을 네. 안 한 거예요. 눈치를 싹 보면서 네. 개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오바가 하면 개입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운전자의 그 재량을 허용해 준다는 점에서 얘도 역시 BMW예요. 네. 평상시에 좀 대외적으로 네. 편안한 차를 썼어야 되겠지만 운전의 재미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급을 선택하면서 나 운전 재미 있어야 돼 예. 라고 한다면 7을 능가할 대안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파나메라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정숙하고 얘가 파나메라도 물론 스포츠 세단이잖아요. 네네. 근데 얘만큼 동작이 뉴트럴 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전륜 쪽에 무게가 많이 좀 쏠려 있고 네. 하여튼 BMW는 이런 어떤 주행의 즐거움, 네. 밸런스 면에서는 탁월한 브랜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보다 코너링이 절대 뒷빠지지 않습니다. 네, 뒤치지 않아요.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정속 주행을 하면서 네. 지금 잠깐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 노면에 땜질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 땜질한 데를 지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사사사사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S하고 7하고 좀 다른 점이 여기서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그 도로의 노면 정보를 한번 스폰지를 한번 끼워 넣어서 네네. 상당히 그 주파수 같은 게 좀 걸러져서 오는 듯한 느낌인데 네. 그 7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BMW가 예. 그 그러니까 BMW의 기본적인 성격이 운동 성능, 그 다음에 운전자와의 피드백 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약간 노면 약간 이렇게 그 땜질한 자리를 지나면 눈 감고 지나가도 뭐 어딘가를 지나고 있네, 응? 라는 점이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좀 이렇게 바로 지금 차이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그게 네. 묘한 승차감인데 네. 분명히 편해요. 네. 분명히 말랑말랑하고 편해요. 좋아요. 네. 네, 네. 부드러운 점도 확실히 느껴지고 네. 또 이런 요철이라든지 굴곡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지날 때도 불편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땜질한 데가 약간의 저 노면의 편차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그게 몸으로는 안 느껴져요. 네. 몸으로 뭔가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그게는 네. 안 느껴지는데 분명히 타이어에서 어딘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느껴져요. 어딘가 깨끗하지 않은 노면을 지나고 있네 하는 그런 느낌? 차가 네. 피드백을 줘요. 네.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해요. 네, 네, 지금 네. 이게 이음새를 방금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 감고 있어도 알아요. 네. 지금은 약간 굴곡을 지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길 네. 한번 지나가 볼까요? 그런데 네. 몸은 편안한데 소리나 네. 어떤 그 미세한 어떤 감각이란 네, 느낌으로 네, 네, 차가 운전자에게 계속 어디를 지나고 있어라는 피드백을 계속 줘요. 네. 근데 이거를 슈퍼드리븐 럭셔리 7 시리즈에서 네. 왜 구현을 해놓은 거죠? 그게 이제 그 같은 체급의 차라도 그 만드는 성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얘는 뒷자리보다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쓴 차고, 솔직히 이런 차에 뒷자리에 앉으면 기사 참 좀 운전 좀 똑바로 하지 눈 감고 가면서 예. 응? 그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S는 그런 생각이 좀 덜 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얘는 운전할 때는 이런 게 싫지는 않아요. 내가 이 길 이러니까 내가 핸들을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바로 들 수 있으니까 그게 두 차의 성격의 차이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BMW가 좀 환자인 건 맞아요. 환자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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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도 50대 50이네요. 무게 배분이. 네, 근데 사실 럭셔리 플래그십 카가 스포츠 주행할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대체적으로 편안하게 좀 품위 있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 근데 좀 있는 사람 중에 나 운전 세게 할래 이런 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좀 네. 달리는 차를 사면 되잖아요. 근데 달리는 차보다는 또 겉으로는 또 얌전한 모습을 또 갖추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이게 7시리즈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한계일 수 있죠. 네, 왜냐면 네. 보통 이런 차를 사는 주요 고객층이 보면 네. 연령대가 좀 높아요. 음. 그래서 자동차라는 어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못하는 사람들이고 우린 진짜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을 가져야 돼. 네, 집이라든지 네, 땅이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봉사라든지 네.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차 네. 핸들 붙잡고서 이 차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푼수예요 이거. 네. 이 푼수고 이빨 털고 있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진짜 좀 모자란 사람들이고 네. 정말 이 차를 구매하는 나이대에 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세상에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네. 자동차는 그냥 A to B용이에요. 네. 이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이동하면서 잠깐 눈 부실 테니까 나 깨워. 뭐 이런다든지. 근데 기사 없는 네. 개인 사업자들은 또 문제가 또 그런 기사 없는 개인 사업자들도 네. 이동할 때 좀 피로를 최소화하고 네. 또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이 승차감이라든지 네. 뭐 루돌프 사슴 코를 나갔네요. 안녕. 저희 또 BMW예요. 그러게 BMW가 개성이 강해요. 네. 타시는 분들이. 스포츠 세단으로 이제 아이덴티티를 확립한 브랜드다 보니 그러다 그렇죠. 네. 얘네들은 차급이 나뉘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무조건 차는 운동 성능이 좋아야 돼. 되고 맞습니다. 밸런스가 무조건 50대 네, 50이어야 네, 되고 네. 노면 정보는 무조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고 얘들의 책임과 의무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차를 잘 모를 때는 네. BMW나 벤츠나 독일에서 만든 프리미엄 세단의 동급이다라고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보면 BMW 좋아하는 사람은 벤츠 싫어하고 네. 벤츠 좋아하는 사람은 또 BMW 싫어해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흔히 이제 뭐 B당, BMW당, M당, 메르세데스당. 근데 이거 아세요? 그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취미가 네. 골프나 네. 뭐 좀 럭셔리한 게 많고 네. BMW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대체적으로 나이값을 못해요. 이게 좋게 얘기하면 키덜트들이 많아요. 아니 무슨 40이 넘었는데 레고 네. 모으고 앉았고 네, 네. 뭐 집에 가면은 그 다이캐스트들 막 네, 엄청 네. 많고 네. 젊게 살아요. 이게 젊은 취향으로 네, 만들어 네. 놓는 거예요, BMW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피드백이 생각 많은 사람들에게는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것까지 정보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요. 이거 무시하고 싶은 건데 차 좋아하고 운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이거 안 없으면, 느껴지면 이거 없으면 재미없는 차예요. 짜증나요. 네. 왜냐면 뭐야 차 왜 이렇게 둔해?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하냐면, 그러니까 기업체 사장님이 네. 그 비서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부사장급으로. 네. 비서진들에게 야 우리 지방에 공장 하나 짓자. 네. 하나 더 짓자. 네. 라고 해서 오더를 내렸을 때 네. 벤츠 성격의 비서진은 네.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한 몇 개월 지나서 사장님 다 졌습니다 네. 라고 하는 성격이고 네. BMW 성격의 비서진은 저 땅이 어디 나왔는데 저거 괜찮아 보이시죠? 계속 물어보는. 계속 물어봐요. 네. 아니에요? 딴 데 더 알아볼게요 그러면. 네. 그럼 여기 나왔는데 이 가격 괜찮죠? 그래 사. 그러면 자재는 뭐로 할까요? 네. 자꾸 물어보는. 또 심지어는 네.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네, 딴지도 거는 네, 뭐 그런 네, 성격의 네. 비서? 그래서 네. 이제 사장님의 성격에 따라서 벤츠 비서진을 좋아하시는 분이 BMW 비서진을 만나면 피곤하죠. 지가 좀 알아서 하지 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해. 딴 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쟤 잘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네.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네. 하시기가 쉽고 또 벤츠 성격의 사장님이 그 BMW 성격의 사장님. BMW 성격의 사장님이 메르세데스 비서진을 만나면
전만은 한번 시켜놓으면 지 알아서 해쁘고 뭐 하나 보고 하는 일이 없어. 복장 터지는 거죠. 어우 씨 그냥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또 쟤 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노면 정보가 읽혀지는 게 마음에 잘 맞으시는 분도 있고 노면 정보가 안 읽혀지고 그냥 차에 신경 안 쓸래 그냥 어디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또 벤츠가 맞을 것 같고.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네. 벤츠 성향의 사장님들이 더 많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신경 쓸 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좀 네. 알아서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일이 그거 다 보고 하니까 네. 처음에는 일 잘하는데 하다가 네. 나중에는 피곤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속으로 에이씨 좀 알아서 좀 해라 임마. 그러니까 BMW에 손이 안 가는 이유가 그거 네, 같아요. 네. 처음에는 해보면 재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약 문제 생각해야 되고 아니면 뭐 그 회사 월급날 돌아오거나 아니면 결제 어음 막아야 될 일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이게 하면 짜증 날 수 있죠. 뭐 이건 지나친 비약일 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차 타고 있는 동안 하면 셀을 조지자. 아유 신난다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철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BMW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값을 못한다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애요 애. 예.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진짜 푼투라니까. 예. 둘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일하는 건 걷어치우고 와가지고 뭐 이거 뭐 노면 정보 읽히면 어떨고 안 읽히면 어때요. 근데 이거 읽힌다고 또 좋아하고 있고 야 얘는 왜 이거 읽히냐.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하여튼 저 7.2 노면 정보를 읽는 그 고급감이 3하고 5하고는 또 달라요. 3은 몸으로 다 진동이 느껴지고 노면 정보 피드백이 오는데 오는 그게 조금 걸러지는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걸러지고 부분적으로 오는데 7은 거의 90%를 걸러내요. 하지만 그 노면 정보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로도 알려지고 약한 진동으로도 느껴지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인지가 돼요. 그리고 같은 패턴의 피드백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피드백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미묘하지만 그 변화를 캐치하게 해놨다는 점에서 BMW의 어떤 그 도로로 움켜지는 그 성능, 그 기술력. 얘도 천상 BMW예요. 그래서 7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과유불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매력이 매료가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 차가 다수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 급을 선택하는 그 소비자층의 다수를 만족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거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E 클래스하고 5 시리즈를 비교해 봤잖아요. 근데 이제 E 클래스가 운동 성능을 상당히 발전시키면서 예전에 못 느끼던 노면 정보를 막 알려줬거든요. E 클래스가. 근데 5 시리즈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E 클래스가 5 시리즈 쪽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 7이나 S 쪽은 지금 이제 펜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 7이 약간 S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 종합해서 보면 그 우리가 E 시리즈를 시승했을 때 퍼포먼스 면이나 그 주행 속도, 성능 면에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었어요. 큰 차이 없었어요.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게 왜 크게 다가왔냐면 벤츠가 노면 정보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놀라운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되게 진보한 것처럼 느껴지고 성능이 되게 좋아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S클래스는 타면 속도를 160을 내고 있는데 체감되는 건 110, 120밖에 안 느껴져요. 노면 정보를 거의 대부분 걸러주고 피드백도 잘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7 시리즈는 대충 지금 한 100km 내고 있다? 한 120km 내고 있다고 보면 거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비슷해요. 그러면 그게 몸이 불편하거나 속도감이 더 느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노면 정보가 읽혀지니까 어느 정도 자동차에 익숙하신 분들은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게 짐작이 돼야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게 드라이빙의 어떤 익스페리언스를 강조하는 브랜드와 또 편안함, 럭셔리함, 어떤 컴포터블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 7시리즈가 지금 BMW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 치여가지고 네. 새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의 시간차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네. 매출에서 밀리고 있다. 아 그런데 이 지금 신형 S 나오기 전까지는 네. BMW가 추월할 듯 하는 자세를 잠깐 보였었잖아요. 2001년도에 4세대 네. 모델에서 네.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워낙 판매량이 많아서 S클래스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런, 그 예. 당시의 분위기가 또 S는 약간 고압적인 그런 디자인이었잖아요. 네, 너무 틀에 좀- 박히고. 네, 예. 틀에 박히고 고루하고. 네. 근데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또 꽤 상당히 계시니까 네. BMW는 또 젊은 스타일이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그 분위기 때문에 야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BMW가 벤츠를 S클래스 이 레벨에서도 추월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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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001년도에 4세대 7시리즈 네. 265 모델이죠. 네. 그 모델이 나왔을 때 참 논란이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럭셔리 브랜드로서는 플래그십 모델을 그런 식으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죠. 예, 크리스 뱅글이라는 정말 희대의 네. 천재 디자이너, 네. 자동차 천재 디자이너가 BMW에 정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네. 크리스 뱅글이 BMW 디자인 총괄이 된 나이가 만 36세였대요. 와우. 정말 젊은 나이에. 그 정도면은 거의 과장급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그렇죠. 과장도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뭐 늦으면 대리일 수도 있고, 네. 아주 빠르면 차장. 그렇죠. 뭐 그 정도 레벨인데, 네. 뭐 디자인 수장, 치프 디자이너가 됐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독일에서 최초의 미국인으로서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를 비롯해서 자동차 브랜드의 치프 디자이너가 된 경우가 처음이랍니다. 또 유럽계 회사들은 좀 이렇게 연배를 중요시 하잖아요. 네. 관록 이런 것도 중요하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유럽 쪽에 디자인 스쿨이 유명한 디자인 스쿨이 많으니까, 네. 굳이 미국인들을 데려다가 자동차 디자인을 네. 자존심이 엄청 강한데 네, 네, 그런 네. 경우도 그러니까요. 참 네, 드물고요. 네, 네. 특히나 유럽은 미국을 좀 알로보는 그런 자세가 좀 있잖아요. 있어요. 예.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은 영국의 피리턴이 건너가서 그렇죠. 설립한 나라고, 그렇죠. 역사도 없고, 역사도 없고. 네. 네, 네, 네. 뭐 결국은 우리의 뭐 문화를 이어받은 네. 신생 국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그래서 카우보이 아메리카 그렇죠. 하면 네, 쉽게 보는 네, 경향이 좀 네, 있었죠. 네, 네. 56년생이었다 그래. 1956년생이고 크리스 뱅글이 원래는 네. 목사를 하려고 그랬대요. 아, 그래요? 네, 아버지는 목수였고, 그러다가 이제 디자인 스쿨에 들어간 다음에 1981년에 독일 오펠 디자이너로 처음 이제 자동차 경력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그래요. 1985년에 네. 피아트로 이직을 했는데, 네. 피아트에서 가장 피아트 역사상 아름다운 모델이 피아트 쿠페거든요. 아, 저 그거 한번 타봤어요. 그 모델을 크리스 뱅글이 디자인했어요. 몇 시간 타본 적 있어요. 저. 네. 정말 차 정말 예뻐요. 차 아직도 봐도 네. 그 미려한 곡선은 정말 훌륭하죠. 그거 차체를 보면 조개 껍데기. 네. 네, 그거 생각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아트 쿠페를 크리스 뱅글이 디자인을 해서 네. 이목을 끌었죠. 네. 근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치프 디자이너가 그러게요. 됐을 리는 없고, 네, 네. 그때 당시에 약간의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 있냐면, 혹시 그 BMW를 상징하는 아이콘 중에서 네. 가장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가 있을까요? 히드리 그릴. 제일 먼저고, 네. 그 다음이 엔젤아이. 그렇죠. 그 엔젤아이를 누가 디자인을 했냐면 클라우스 루테라는 사람이 네. 1987년에 232 시리즈를 통해서 처음 선보였어요. 30년 전 이야기네요. 네, 근데 네. 그때 엔젤아이가 네. 완전히 돌풍을 일으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클라우스 루테라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천재 디자이너로 또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239 5 시리즈가 5 시리즈 가운데서는 가장 디자인 완성도가 높았던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이제 BMW에서 치프 디자이너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었는데 이 사람 아들이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아들을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돼요. 그게 1990년도예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사건에 휘말려서 1990년도에 치프 디자이너 자리가 공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 BMW에서는 마땅한 사람을 물색을 하다가 피아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네. 신예 디자이너 크리스 뱅글에 주목을 하죠. 그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죠. 네. 그래서 크리스 뱅글이 1992년도에 BMW 치프 디자이너로 총괄 디자이너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36살에. 와, 성공 가도가 열린 거죠. 그러게요. 근데 사실 뭐 치프 디자이너가 됐다 그래서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만큼 또 자기 입지가 또 커져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6, 7년간은 네. 뭐 조직에서 숨고르게 하면서 네. 규합하는 조직을 이제 네, 만들어 나가는 네.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나왔던 BMW 모델들이 네. 전부 다 별 볼 일이 없었고 디자인 면에서 그다지 큰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99년도에 G9라는 컴시티카가 나와요. 네. 그게 2세대 6 시리즈의 전형이 됐던 모델인데 6 시리즈 그 2세대 모델이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컴팩트 트렁크에 뭐 얹어놓은 듯한. 그렇죠. 네네네. 그 컨셉트카가 나와서 주목을 끌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후에 2001년도에 7 시리즈가 나왔는데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컨셉트카를 그대로 플래그십 모델에 이식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멧돼지라고 놀렸잖아요. 그렇죠. 코 벌렁벌렁거리고. 이게 그 당시만 해도 품위 있게 선이 쫙 빠져야 되는데 볼륨감이 두툼하고. 맞아요. 멧돼지. 네. 그리고 7 시리즈였는데 네. 측면에 네. 선명한 캐릭터 라인이 딱 들어가 있는. 네. 후면부가 이건 무슨 뭐 빵빵한 엉덩이, 맞습니다, 볼륨감이 뭐 맞습니다. 엄청 맞아요. 살아있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보고서 이게 뭐야? 네. 이게 플래그십 기함이라고? 네. 야,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었다. 맞아요. 심지어는 맞아요. BMW를 사랑하는 팬들이 살해 위협까지 했대요. 네. 너 죽여버린다. 뭘 이따구로 차를 그렇죠. 만들어놨어. 이따구로 왜 BMW를 말아먹냐? 네. 그런데 이게 시중에 나왔는데 네. 날개도 진짜. 네, 히트를 쳤죠. 네, 완전히 네. BMW의 역사를 바꿔놓은 거죠. 네. 네. 그 S클래스에 눌려서 빌빌거리던 7 시리즈가 완전히 이제는 역전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 7 시리즈가 나온 이후에 두 가지가 자동차 회사의 디자인의 어떤 코드가 돼버렸는데 첫 번째가 캐릭터 라인, 네. 두 번째가 뱅글 버트라고 해서 뱅글 엉덩이라는 그 뒤에서 닉네임. 뒤에서 보는 빵빵함. 예. 얼마 전에 그 트랙 하시면서 i8 엉덩이에 매료가 되셨잖아요. 아이, 그것도 이상한 말씀 또 꺼내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동차 엉덩이. 그래서 그 엉덩이가 자동차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뱅글이 만들었던 그 디자인이 네.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지만 15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도 4세대 7 시리즈를 신형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구형처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진보된 디자인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뱅글 디자인이 딱 나왔을 때 그 이전까지 나왔던 3세대 모델들이 그 이전 모델들이 완전히 클래식 모델이 돼버렸던 거예요. 느낌상. 그만큼 진보된 디자인이었고 또 5 시리즈, 260 5 시리즈가 나오면서 네. 논란이 더 가열된 거예요. 이건 무슨 기존에 정말 나왔던, 파격적이었어요. 네, 그 눈썹, 독수리 눈매. 그거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그 네. 후미 디자인이 어디에서 모티브를 따왔는지 아세요? 아, 모르겠는데요. 그 기아차 리오. 아, 그래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크리스 뱅글이 기아차 리오 보고서 네. 야, 저 뒤태가 인상적이어서 그거 모티브로 따왔다. 그랬어요. 야. 그리고 우리나라 기아 디자인도 이게 대단한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디자인 절대 나쁘지 않아요. 네. 뭐 현대 디자인이 되게 뭐 통속적이다, 또 상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그
뭐랄까요, 경직된 기업 문화 때문에 눌려서 그렇지 그렇죠. 창의력이나 능력만큼은 대단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사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BMW가 네. 뱅글 디자인을 15년 동안 뱅글 돌리는 거 아세요? 아, 이건 그러면 지금은 크리스 뱅글이 BMW에 없다는 거잖아요. 없죠. 후속 디자이너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스타일이 네. 지금 2001년도에 크리스 뱅글이 만들어낸 스타일에서 약간 모디파이한 거죠 지금. 네, 그냥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BMW도 정체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파격이나 또 다른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디자인으로 지금 15년째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세대를 보면 뒤에 엉덩이 그 빵빵한 거 네. 거기에서 오는 충격이 있었다가 지금은 점점 뒷모습이 다른 차랑 막 섞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앞팀, 네. 뭐 헤드램프 가지고 앞팀하고 있고, 뭐 밑에다가 뭐 스커트 집어넣는다고 해서 또 이상한 어떤 네. 그 포인트 넣고 있고, 좀 더 차가 얄쌍해지고 날렵해지기는 하는데 네. 그 디자인에서 크게 변화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금 W221에서 완전히 이미지를 변신을 했고 네. W222에서도 네. 또 다른 변신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속 새로운 어떤 느낌, 그러니까 플래그십 차를 리딩하는 어떤 브랜드로서의 충격적인 어떤 그 비주얼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가오를 유지하면서도 젊은 느낌을 계속 살려나가는. 네. 네. 7시리즈는 2001년도에서 지금 15년이 지난 시점의 변화를 과정을 쭉 보면 그냥 그 중요한 어떤 틀 안에서 네. 터치만 살짝 바꾸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크리스 뱅글 이후에 그를 능가하는 어떤 천재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뭔가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이 7시리즈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인식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이 6세대 모델도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다가 네. 기존의 5세대 모델과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뭐가 변했지?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어요. 자동차의 상품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디자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거를 바라볼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자동차가 우리가 상당히 이제 기능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어떤 네. 기능도 들어가고 뭐 저 퍼포먼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 기능들이 그걸 기능을 못 구현하는 메이커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그 디자인적인 요소가 어떤 피해를 주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참 차를 대하는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 건 같아요. 모양 보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게 그런가 봐요. 네. 네. 심지어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의 얘기인데 네. 파사트하고 네. 아반떼하고 두 개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일반적으로 차를 잘하는 상식으로는 네. 그 두 개는 경쟁 모델이 아닌데. 네네네. 근데 왜 고민을 하신 줄 아세요? 왜 고민하죠? 파사트에는 네. 2열 좌석에 히팅 시트가 없고 네. 아반떼는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 결국은 뭘 살게요? 아반떼 샀나요? 아반떼 샀어요. 오. 왜냐면 뒤에 좌석에 2열 좌석에 탈 일이 많은데 네. 히팅 좌석 없으니까 불편해서 못 사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가 성능이 어떻고 본질이 어떻고 뭐 주행 성능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떤 예, 사람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히팅 시트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응,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이기 전에 디자인이 중요한 거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여름에 통풍 시트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런 사소하게 보이는 네. 우리가 볼 땐 애매하는 게 그 네. 사람들에게는 구매를 결정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참 자동차라는 부분이 어느 한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맞습니다. 사실 그 3시리즈 컴팩트 세단은 BMW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벤츠는 S, 네. BMW는 3. 네. 네, 그 두 메이커의 맛을 보려면 그렇게 타야 된다고. 실제로 BMW의 매출의 40%를 3시리즈가 다 팔아치운대요.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메르세데스 벤츠는 S클래스가 견인을 하고요. 예. 근데 이 S클래스를 7시리즈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가 달라요. 7시리즈가 언제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글쎄
글쎄요, 제가 이 역사 쪽에는 좀 젬병이라서. 근데 되게 쉬워요. 어. 여러분들도 7 시리즈 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70년대 나왔나요? 네, 70년대인데 네. 77년이에요. 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777. 네. 37. 네. 77년도에 나온 7이라 해서 777 네. 기억하시면 돼요. 72년도에 5 시리즈가 먼저 나왔고 네. 1975년도에 3 시리즈가 나와요. 네. 그리고 1976년도에 6 시리즈. 그때는 M635 이렇게 나와요. 네. 정식적인 M 모델은 아니었는데 스포티한 이제 쿠페 모델이라 해서 그런 명칭이 붙어요. 그리고 1977년에 1세대 7 시리즈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는 독일에는 그 기업들 간의 신사협정을 기업들 간에 이렇게 좀 맺었어요. 지금 그 250km, 시속 250km 이상 그 넘어가면은 이제 퓨어컷 하잖아요. 네. 이것도 독일 업체들이 이제 신사협정 맺어서 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성능 경쟁이 계속 그 첨예하게 진행되니까 야, 뭐 우리 뭐 이제 성능 다 좋지 않냐? 이제 불필요한 거 하지 말고 250km 붙자. 이런 신사협정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신사협정이 있었냐면 BMW하고 벤츠 간에 네. 야, 소형차들은 니들이 만들고 대형차는 우리가 만들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시장 나눠먹자. 이런 신사협정을 맺어요. 그런데 BMW가 그 74년도에 이제 1차 오일 쇼크 오고 네. 78년도에 또 2차 오일 쇼크 오지 않습니까? 네네. 중동 사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3 시리즈가 막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니까 주머니가 빡빡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먹고 살기 좋으면 딴 생각 들잖아요. 아이씨, 우리도 돈 들여서 S클래스 한번 잡아봐? 이제 7 시리즈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S클래스를 가지고 있었던 BMW는 이것들 봐라? 좀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7 시리즈가 나온 이후에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럼 우리도 C 시리즈 낼 거야. C 클래스 낼 거야. 해서 3 시리즈에 대응하는 모델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소형차 대형차 경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1977년도에 1세대 모델이 나오고 87년도에 2세대, 95년도에 3세대. 여기까지는 비슷비슷한 디자인으로 갔어요.